자, 안녕하십니까, 카리스마입니다. 오늘은 2월 12일입니다. 앞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마늘의 해충을 진단하는 영상 보여드렸죠. 그걸 보시고 문의가 많았어요.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,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. 오늘은 거기에 대한 영상입니다. 우선 진단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마늘이 크기가 예를 들어 이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현저하게 작은 키의 마늘이 있다 뽑아보시면 쑥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쑥 뽑히는 마늘, 키 작은 마늘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내 밭에는 뿌리형이나 고자리파리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 뽑아서 농약반으로 가십시오. 현미경으로 좀 봐달라고 하십시오.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확인이 되니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응애라는 애들은 보통 15도에서 20도 이렇게 되면 산란을 시작해요. 근데 지금 우리가 멀칭 피복을 해놨잖아요. 부직포까지 덮었잖아요. 보온이 된단 말이죠. 기온은 그 정도가 아닌데 지온은 그 정도로 올라간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지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지온을 체크를 할까요? 제가 그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온도계입니다. 어떤 데 많이 쓰냐면 퇴비 만들 때요, 퇴비가 발효되는 순간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고열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그 온도를 확인할 때 이걸 많이 쓰는데, 보시면 이 눈금이 있죠. 적당한 깊이, 내가 원하는 깊이에다가 이걸 꼽아 놓으면 그 온도가 여기에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마늘밭에 이걸 탁 꼽아 놓고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죠. 봤는데 15도가 넘어간다, 그 이상 유지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더라 라고 하면 내 밭에 뿌리형이나 고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구나, 얘들이 산란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온도계 말고도 한 15,000원 정도 주시면 온도하고 산도하고 습도까지 잴 수 있는 그런 측정기도 있어요. 간단합니다. 땅에 꼽기만 하면 되고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. 그걸 누르시면 토양의 습도까지도 잴 수 있는데, 습도가 왜 중요하냐, 뿌리형이나 고자리 같은 애들은 축축한 데를 좋아합니다. 건조하면 체내 수분이 탈수가 돼요. 그래서 습도가 높은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습도까지도 체크해서 35% 이상, 한 40%까지 토양 습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뿌리형이나 고자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진단 예찰법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시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. 온도하고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죠. 보통 일반적으로는 3월에서 6월이라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있는 데는 부산이고 그리고 경남이죠. 여기는 3월에서 6월 딱 못 박으시면 안 돼요. 부산은 특이한 데입니다. 딴 데서 3월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2월로 보셔야 돼요. 2월 초에 좀 추웠기 때문에 올해는 한 2월 20일, 2월 30일 그 사이에 1차적인 예방적 방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형애가 한 마리가요, 보통 15도 정도 온도가 되면 산란을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한 300개에서 400개 알을 낳습니다. 그럼 그 300개가 또 알을 300개씩 넣으면 9,000개가 되고요. 9,000개가 또 알을 한 번 더 넣으면 270만 개가 됩니다. 지금의 한 마리가 2, 3개월 후에 270만 마리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가능성입니다. 자연환경에서는 그렇진 않아요. 밀도가 조절이 돼요. 어쨌든 단 한 마리만 지금 있다라고 해도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초기 마늘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뽑아봤는데 마늘 뿌리가 밀도가 현저히 낮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 마리를 잡아버리면 차후에 생길 300마리, 9,000마리의 뿌리응애를 미리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방적 방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얘들은 수컷이 필요 없어요. 암컷 한 마리만 있으면 단성생식이라 그래서 수컷 없이 알을 낳아버립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요, 100마리를 낳았을 때 그중에 암컷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. 알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만큼 빨리 밀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그 발생하는 시기, 발생하는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, 자,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약재죠. 마늘 뿌리형애 방제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농약과학계지입니다. 여기 2021년도에 게재된 거고요.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뿌리형애를 채집을 해와요. 그래서 그놈들 150마리에다가 이 약을 씁니다.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. 숫자가 높은 게 좋아요. 5일차에 비율을 보겠습니다. 어디가 제일 많이 죽었죠? 100%짜리가 하나 있네요. 쭉 가보니까 디메토이트가 하나 있고, 요 또 있네. 100%가 쭉 가보니까 브룩사메타마이드. 자, 요 두 가지가 있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충 단계입니다. 어덜트라고 돼 있죠. 요 님프, 요거는 애벌레 단계인데, 어릴 때는 그러면 어떤가? 어릴 때는 웬만하면 약이 잘 들어요. 그러면 두 가지
단계에서 다 잘 죽는 약이 좋은 건데 그걸 보니 100% 중에 디미토에이트 요거는 여기서도 100%, 여기서도 100%, 그리고 프록사메타마이드도요. 여기서도 100%, 여기서도 100%. 어린 애벌레나 성충이나 다 같이 잘 죽어야 된다라고 봤을 때 디미토에이트, 프록사메타마이드가 100%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약제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. 자, 요거는 요걸 보셔야 됩니다. 에그라고 되어 있죠. R일 땐 또 어떠냐? 보통 R일 때 그 단계에서 외부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. 씨앗도 어떻게 보면 R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R은 잘 안 죽어요. 약을 쳐도. 그런데 약을 쳐보니까 R이 죽는 비율, 아까 디메토에이트하고 저 프록사메타마이드만 봅시다. 딴 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게 99%. 디메토에이트는 R도 이 정도로 죽는다. 그리고 이제 프록사메타마이드 같은 경우는 93%가 죽었어요. 그럼 R도 잘 죽어, 유충도 잘 죽어, 약충도 잘 죽어, 성충도 잘 죽어. 99%, 100%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가지 약제, 디메토에이트, 그 다음에 프록사메타마이드. 우리는 이 약을 쓰면 굉장히 방제가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요거까지도 봅시다. 요건 뭐냐면 우리가 약을 쳤을 때 암컷이 죽죠. 근데 암컷이 이미 뱃속에 알을 가지고 있다. 300개에서 400개 알을 몸속에 가지고 있는데 어미는 일단 죽었는데 그럼 뱃속에 있는 그 알들은 어떻게 되느냐. 그 뱃속에 있는 알들이 부화돼서 많이 나오면 안 좋죠. 다 죽어서 안 나와야 좋죠.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. 부화돼서 나오는 비율 7일이 지난 시점에서요. 디미토에이트는 0%더라. 0%니까 안 좋은 게 아니고 살아서 나오는 게 0%다.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던 프록사메타마이드는 3.7%더라. 물론 그 위에 카바릴이라는 약제가 0%대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은 카바릴이 세빈이라는 약인데 이 약이 이제 그 분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수화제라 그래서 이게 이제 분진이 많이 일어나고요. 그리고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좀 쓰기가 불편해서 사실 이 약은 제가 추천을 안 드립니다. 그래서 프록사메타마이드 하고요. 그다음에 디메토에이트 두 개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처리 전략이라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 응애를 채집해 올 때 지방이 서로 다른 데서 갖고 온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약을 써보니까 동일한 약질을 썼을 때 각 지방마다 채집해 온 응애가 방제가가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. 그건 뭐냐면 지방마다 쓰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겨 있다고 그러면 사실 약이 안 들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위에서도 비페튼이라는 약이 전혀 안 듣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. 지금 이게 지금 뭐 4%대 나오고 그죠. 어릴 때는 뭐 25%밖에 안 나오고 이렇잖아요. 근데 이 실험이라고 완벽하진 않는 게 어느 한 지역에서 가지고 온 그 응애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응애가 채집한 응애가 비페튼이라는 약제에 이미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약이 안 듣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수치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디메토에이트와 프록사메타마이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내성이나 저항성 문제 때문에 방제 전략을 세울 때 서로 작용 기작이 다른 걸 겨우 이렇게 살포를 했을 때 방제가가 좋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. 논문에 의거해서 그리고 제 경험에 의거해서 잘 듣는 약제 두 가지를 일단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디메토에이트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프록사메타마이드 이야기입니다.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이 프록사메타마이드 같은 경우는 인체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높고요. 약도 잘 들어요. 범위도 넓어요. 그런데 단점은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. 이 한 병이 5만 원 합니다. 5만 원 이상 합니다. 근데 이제 요 디메토에이트 이 약은 아까 굉장히 높은 방제가를 보여줬죠. 근데 가격이 싸요.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싸고 잘 듣는 대신에 마늘, 양파, 쪽파 이런 데밖에 못 써요. 이런 건 고추나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. 배추에도 쓸 수가 없어요. 나무에 치면 나무잎도 마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백합과 식물, 마늘, 양파, 쪽파 뭐 이런 데만 좀 쓰시는 게 좋겠고요. 그 외에 좀 다른 데도 쓰실 거다. 고추도 키우는 데 쓰고 배추에도 쓰고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는 데 쓰고 싶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별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죽이고 싶다. 굉장히 방제 그 스펙트럼이 넓은 약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좋긴 합니다만 조금 고가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은 뭐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. 지금 아래 보시는 약들 보십시오. 제가 준비해온 약들이 뭐 이만큼입니다. 실험에 사용한 약들 대부분 이런 건데 이 많은 약들, 이 약들 중에 추천드릴 만한 약은 디메토에이트하고 캡틴, 사랭탑하고 캡틴 요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 이 약을 사용하는 방법. 뿌리형에는 땅 위에 있는 게 아니죠. 잎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뿌리 부근에 서식을 한단 말이에요. 마늘의 잎에 있는 부근, 그 약이 끝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걔들은 안 죽어요. 그래서 이런 약들을 처리할 때는 보통 가로 세로 1m, 1제곱미터
그 공간 안에 1리터 정도의 물을 부어줘야 된다. 관주라는 개념이죠. 물을 푹 부어서 아예 그냥 물 주듯이 주는 거죠. 그래야 약이 스며들어야 거기 있는 벌레들이 죽습니다. 그냥 위에다가 설렁설렁 치면 절대 안 죽어요.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물조로 있죠. 물조로 이렇게 막 부어주셔도 되는데, 조금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보시려면 구멍구멍마다 약을 주는 게 좋고요. 제가 봄에 만든 그 약 주입기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, 보통 분무기의 노즐을 제거합니다. 분무기의 노즐을 제거하면 이제 이 대 앞에 이렇게 이제 대만 남겠죠. 이 대를 마늘 뿌리가 서 있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거기다가 물을 주는데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대를 이렇게 그라인더로 잘라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아예 그 토양에 푹 찔러서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. 왜 그러냐면 토양 표면은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되면 다져지거든요. 그래서 고기를 약간 찔러서 이렇게 그 뿌리 부근에 아예 물을 쭉쭉 짜서 넣어주는 분이 계시고,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. 그렇지만 두 번 세 번을 정성 모아가지고 한 번에 구멍구멍마다 약을 제대로만 넣어주신다 그러면 단 한 번의 방제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자, 방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방제를 할 때 물약 이런 것만 희석해서 관주하는 게 아니라 입제를 표면에 처리를 한 다음에 이런 약을 동시에 같이 써줄 수도 있는데, 그게 왜 좋으냐 하면 당장 관주하는 약은 지금 현재 밀도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입제는 천천히 오랫동안 약 성분이 방출이 되면서 장기간 효과를 유지해 줍니다. 입제는 뿌리기 쉽기 때문에 먼저 입제를 뿌리시고 이런 약들을 같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더 오랫동안 효과를 누리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특히 그 입제의 장점은 살균제가 같이 섞인 그런 약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건데, 마늘 흑색 썩은 균핵병, 거기에 관련된 약이 들어가 있고요. 테부코나졸이라고. 그리고 살충제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 해충에도 효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흑색 썩은 균핵병에도 효과가 있는데, 더불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테부코나졸은 침투 유행성이 좋아서 땅에 처리된 약이 나중에 물에 녹게 되면 뿌리로 흡수가 되죠. 그러면 식물 체내로 다 이동이 돼요. 그래서 마늘 잎에서 작용을 하면서 마늘의 잎마른병이나 녹병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줍니다.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 그러면 입제를 사용한 후 이런 물약을 관주를 해주시는 게 정말 효과는 좋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약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. 약제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약이 두렵죠? 무섭죠? 이제 농약이라고 하면 겁부터 나는데, 자, 그 디미토에이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약의 성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토양에서 한 16일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식물 체내에서는 뭐 최대한 10일 정도 있으면 반감이 돼요. 그리고 사람 몸에 들어오면 48시간 정도면 약이 분해 대사돼서 외부로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. 약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쓰셔도 되고요. 대신 수확 한 달 전에까지만 치라고 돼 있어요. 항상 문제가 수확기가 다 돼서 치는 게 문제예요. 한 달 있다가 수확을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약을 사용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주의사항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실험이요, 필드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. 뭐 약 50%까지도 오차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실험실의 조건, 필드에서 조건은 많이 다르거든요.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맹신을 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이 실험에서 본 것처럼 비페트인이라는 성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 방제가가 현저하게 작게 나왔죠. 근데 이 응애를 채집한 지역에 비페트린을 계속 사용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 응애가 그 약에 대해서 이미 내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이 약은 안 듣는 거예요. 약재들 중에 뭐 효과가 좀 낮게 나온 약이라고 해서 안 듣는 건 아닙니다. 내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,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미숙태비를 썼을 때 고자리가 많이 유인된다라고 정보가 많습니다만, 제가 생각할 때는요, 미숙태비도 관련이 있겠지만 뿌리 응애가 뿌리를 가해하면 인편이 상해요. 물러요. 그것도 일종의 썩는 과정이잖아요. 예, 그거에 고자리파리가 더 유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봄철에 뿌리 응애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보통 뿌리 응애가 많은 곳에는 고자리도 같이 서식을 해요. 약을 쓸 때는 뿌리 응애, 고자리 동시에 방제가 가능한 약을 쓰시는 게 좋고, 그 약이 가성비 좋고 저렴하고 논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효과가 아주 좋은 이 디메토에이트 이 약이라는 겁니다. 자, 이 약 사용하셔서 마늘의 뿌리 응애, 고자리 파리 잘 방제를 하시기 바라고요. 방제 시기는 2월 20일부터 보시면 됩니다.
자, 정리하겠습니다. 우선 내 마늘 밭에 고자리판이나 뿌리 응애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판단하려면 마늘의 키가 일정하게 이만한데 그중에 들쭉날쭉 작은 게 많다. 그 마늘이 쑥 뽑힌다라고 하면 10중 8구는 밑에 뿌리 영이나 고자리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예차를 위해서는 토양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 같은 걸 사용하시면 좋겠고요. 발생 시기는 보통 3월에서 6월인데 부산은 조금 더 빠릅니다. 2월 말로 보셔야 되고요. 응애는 굉장히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몇 마리 없을 때 예방적으로 방제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. 그리고 약재는 가성비, 뭐 안전성, 그리고 그 약효,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메토에이트, 사령탑이라는 약하고 프록사메타마이드, 캡틴이라는 약, 이 두 가지 약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. 자, 약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로 세로 1m 안에 1리터가 들어가야 됩니다. 이 벌레들이 서식하는 뿌리 부근까지 약이 안 내려가면 소용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토양 처리와 관주 두 방법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내성, 저항성 이런 문제 때문에 약용기작이 다른 두 가지 약을 서로 바꿔가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약은 독하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안정성이 높습니다. 수확하기 한 달 전에까지만 약을 사용하시게 되면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실험에 대한 데이터와 필드 데이터는 다릅니다. 실험실 연구 데이터는 필드하고는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어느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제가 이 디메토에이트를 말씀드린 거는 경험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논문에 나오는 그 실험적인 부분을 동시에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. 농약 꼭 써야 되느냐? 아닙니다. 취미로 하시는 분들, 텃밭, 주말 농장 이런 분들은 약을 아예 전혀 배제하고 방임 재배를 하셔가지고 피해율이 50%다. 100개를 심었는데 50개가 감염이 돼서 망가졌다. 50개만 먹으면 되죠. 그러면 내가 100개를 먹고 싶으면 내년에 200개를 심으면 되죠. 그렇게 하면 약 안 쳐도 되는 겁니다.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. 고추도 그렇고 약 안 치고 드시려면 더 많이 심어서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내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100이면 100 못 쓰게 만든다.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그때그때 예찰하시고 진단하시고 필요할 때 이런 약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보다 재미있는 농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영위가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리스마였습니다.